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해안에 그리고 저녁과 늦은 밤부터는 제주도와 충북 남부, 전남 동부,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내륙에는 5에서 최대 30mm, 전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와 서해 먼바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하이브의 자회사죠. 어도어의 민혜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 하이브와 민혜진 대표와의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 제출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있으면 신문 기일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멀티 레이블 체제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고 K-팝 위상에 걸맞는 우리 엔터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5월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날 연휴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셨는지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지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확정 실적 발표했죠. 네.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네, 휴대폰이 앞에서 이끌었고요. 반도체가 뒤를 받쳤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 실적부터 보면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 9,200억 원, 영업이익은 6조 6,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은 1년 전보다 12.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31.87%로 10배 뛰었습니다. 5개 분기 만에 70조 원대 분기 매출을 회복한 의미도 있고 또 10배 이상 상승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예전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참고로 영업이익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것보다 이번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게 더 많았습니다. 그 부문별로 살펴볼까요? 그 반도체 사업부의 약진이 두드러졌죠? 네, 작년 내내 적자였다가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이번 1분기에 화려한 백조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매출 23조 1,4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100억 원. 이렇게 해서 역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고요. 작년부터 이제 반도체 부분 감산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산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 회복을 했고요. 또 요즘에 그 AI 시대의 핫 아이템으로 부상한 HBM, 네.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의 질적 성장을 거두면서 메모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사업의 실적이 더 탁월하긴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이제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라고 하는데요. MX 부문 매출이요 33조 5,3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100억 원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부 실적으로는 가장 큰 영업이익을 올린 거고요. 역시 지난 1월에 출시했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타 사업부도 골고루 잘했습니다. TV와 가전 사업이 원래 계절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인데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개선하면서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실적 전망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현재 가격 수요 회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HBM 자꾸 말씀드리는데 HBM 경쟁이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HBM3E 8단 제품을 네, 이제 네. 이달부터 양산 시작했음을 알렸고요. 더 고부가 가치 12단 제품도 2분기 안에 양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비싸요, 이게. 네. D램 제품보다 5배 비싸거든요.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뭐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네.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통계인데요. 네, 네.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이런 것들을 합쳐서 지금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19만여 가구가 더 적게 집계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실적은 42만 원래 8,700여 가구인데 네, 네. 3만 9천여 가구가 더 적게 작년에 발표가 됐고요. 착공 실적은 역시 비슷합니다. 3만 2천여 가구가 더 적게 발표가 됐고 준공 실적의 오류가 이제 가장 컸는데 이거는 무려 12만 가구나 적게 작년에 적게 발표된 그러니까 실제로 것으로 더 많은데 적게 발표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연간 주택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까? 일단 주택 공급 통계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탓입니다. 네. 국토부가 원래 그 중앙 정부가 이용하는 주택 공급 통계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네.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또 시스템,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직접 연계를 해서 합산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7월부터 근거법이 바뀌게 되면서 국가 기준 데이터라는 걸 이거를 경유해서 두 시스템을 그러니까 하나를 더 거쳐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네. 이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냐면 사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게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A 씨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건설 회사를 신설을 해서 법인 사업자로 바꿨다면 네. 바꿔서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에서는 이게 빠지게 되는 그렇군요. 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상시적인 통계 누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매달 발표를 할 때 통계 작성 기준 마감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기준 마감일 이후에 이제 준공이나 인허가 같은 게 난 거는 네. 그 발표하고 나서 추가로 이제 집계를 해서 나중에 최종 실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이번에 드러났게 됐고 결국에는 이 물량이 적지 않은 게 19만여 가구 중에서 10%가량이 이 상시 통계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같은 것도 이렇게 오류가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수립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국토부가 이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게 926 공급 대책이 있었고 올해는 또 일십 부동산 대책 여기에도 네. 공급 대책이 포함이 됐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난 거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이 공급 대책이 수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토부는 다만 이번에 통계 정정을 하면서 그 바뀐 정도가 통계 그 정책의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하지만 역시 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네.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진 거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네네. 이게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도 이런 정부 공식 통계를 직간접적으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더 넓게는 민간에도 이게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다시 예전 방식대로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집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올해 통계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수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 올해 건 괜찮았단 말씀. 네, 올해 거는 괜찮습니다. 네. 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 한때 9천만 원 붕괴했다면서요. 네.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제 1억 원을 넘나들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네. 반감기 되면 더 값이 오를 거란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 요즘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천만 원 가까스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밤사이까지 이제 2-3%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천만 원 선이
꺾였어요. 아래로 내려갔죠. 이 9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던 데가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네. 2달 정도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호재들을 사실 등였고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파죽지세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1월부터 따지면은 계속해서 거의 뭐, 올라서 네. 이제 이달 초에 살 정점을 찍었어요. 네. 1억 원을 훌쩍 넘으면서 고점을 찍었다가 근데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상승 동력이 꺼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내내 하락 횡보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저점을 서서히 낮춰가더니 결국 9천만 원 선까지 깨지게 된 거고 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오름폭을 보면 역시 지금 9천만 원 선도 네, 역사적으로 고점이긴 합니다.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이달에 조정의 빌미가 됐던 악재성 뉴스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일단 거래소 문제가 있는데 2014년에 해킹 때문에 파산한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었어요. 이게 네네. 마운트 콕스라는 곳인데 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14만 2천 개를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채권 상환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맞아요. 이 뉴스 네. 봤습니다. 네. 이게 12조 원어치가 넘는 물량이니까 이게 한꺼번에 시장이 풀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게 블랙록이라는 운용사입니다. 네,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죠. 지난 24일과 25일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제로였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거 좀 뭔가 흐름이 바뀌었네? 라는 걸 해석이 되면서 투심이 또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게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1월에 승인되고 나서 처음으로 0을 찍은 거니까 뭔가 이게 수급상으로 조금 삐그덕대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한 거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감기가 있어서 이게 가격 밀어올릴 호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또 힘을 못 쓰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요?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얼마 흐르진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반감기 효과가 예전 패턴을 보면 반감기가 일어나서 바로 가격이 확 뛴 게 아니고요. 네. 한 6개월 정도를 전후로 해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오히려 반감기 직후에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반감기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거냐 또 그렇게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4년 전 시계로 돌려보면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현격한 차이가 나죠. 네. 4년 전에는 제로금리 수준이었고 지금은 5.5%니까 금리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꺾인 상태에서 반감기를 맞았고 네. 지금은 또 많이 워낙, 오른 상태에서 네, 반감기를 맞이한 네. 거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홍콩 ETF 비트코인 ETF가 오늘부터 이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중화권 자금이 대거 유입되기를 기대했는데 일단 중국 본토 자금은 현재로서는 유입되지 못하는 걸로 네.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냉면 생각나는 그런 철이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냉면 맛집들이 줄줄이 가격 올리고 있다고요. 네, 저도 평양냉면 평냉파인데 서울 3대 평양냉면 맛집으로 불리는 을지면옥 이게 사실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재개발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2년 만에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오픈을 했거든요. 재개장을 했거든요.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가격 보고는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평양냉면 가격을 종전에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 더 올렸습니다. 15.4% 올린 거니까 네. 꽤 많이 올린 거고 아무래도 면 재료의 메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울 때 콩국수도 많이 찾는데 콩국수로 유명한 진주회관. 네. 여기도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또 1,000원 이상해서 이게 작년에 2,000원 올렸었어요. 네. 1,000원 또 올린 거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가격 인상을 한 거고 사실 이게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든 거지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많이 찾는 외식 메뉴 대부분 말이죠. 칼국수 10,000원 넘었고요. 김밥의 경우에는 최근에 5,000원 넘는 곳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식당들이 각종 식재료비나 인건비 인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지만 소비자들도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외식 줄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고 네. 식당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키오스크 도입, 서빙 로봇들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뭐 앞으로 법적 공방도 진행되겠지만 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브가 이번 사태로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하이브 분쟁의 씨앗이 되는 멀티 레이블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자, 일단 그 하이브와 예.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을 좀 시간 순서대로 네. 잠깐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우선 사실 전 생방하느라고 예, 그쵸. 그 인터뷰하는 걸 못 봤거든요. 네네, 네, 기자회견.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4월 22일 지금으로부터 8일 전인 4월 22일 오후에 네.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에 대해서 네. 감사권을 발동했고요. 감사권 발동을 한 근거로서 네.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 탈취 기도, 즉 시도가 있었다. 네. 이걸 이제 근거로 감사 질의서를 발송하고 감사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23일 네.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일정 부분 베낀 것 같다. 아. 이게 이제 이 모든 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24일이었던 이제 감사 질의서 답변 시한에 네. 저녁에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이 답변서는 보냈어요. 답변서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답변서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25일에 네. 긴급 기자회견을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시부터 17시 한 뭐 2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아주 긴 기자회견을 이제 했고요. 네. 그와 동시에 그날 저녁에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 아. 법원에 강제로 네. 열어달라라고 임시 주총 소집을 신청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민희진 대표를 이제 배임건으로 고발하면서 네. 이게 결국 이제 법적 공방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오늘자로 원래는 네. 어도어의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네. 즉 하이브 측에서 요청을 했었죠. 그렇지만 어도어의 이사진이 네. 모두 민희진 대표 측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이죠. 네. 예,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흐름입니다. 네. 흐름은 그런데요.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이야. 아, 그쵸, 그쵸. 누구 얘기가 옳다는 말이야. 이게 사실 쟁점이 뭐야. 이렇게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네. 쟁점 뭐냐면 네.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네. 18%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이지만 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네. 또는 이제 뭐 뒤에 나오지만 이제 결국은 풋옵션 행사를 통한 매각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 경영권을 50% 플러스 1주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없어요. 예. 결정적 증거는 하이브 측도 못 찾았지만 네. 그런 의도가 너무나 다분히 보인다. 네. 라는 증거들을 정황 증거를 많이 찾은 상태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은 사실은 이제 표절 자체가 뭐 그 이슈라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은 네. 이 일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뉴진스의 데뷔 때부터 기존에 있던 하이브 레이블에서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두 번째로 데뷔를 했어요. 약속을 좀 못 네. 지킨 부분이 있고 그때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잡음들이 있었고 또 하나 민희진 대표 주장하는 부분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18% 지분 중에서 네. 4.5%는 풋옵션도 없거니와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3.5인가요? 4.5인가요? 13.5는 행사할 수 있고 네. 4.5% 나머지 네. 4.5%에 대해서는 네. 하이브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아. 매각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나 이 돈 필요 없다 포기하겠다. 포기도 안 돼요. 그거 애초에 계약할 때 근데 썼던 거 아닌가요? 썼죠. 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네. 뭐 금융이나 재무 쪽이나 회계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박지원 대표 이사를 믿고 사인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기자회견에서는. 네. 근데 어찌됐건 요는 뭐냐면 그 4.5%의 지분이 있는 한 네. 경업 금지 조항에 걸린다는 거죠. 경쟁 업체에서 맞습니다. 일하는 거를 금지한다. 예. 네. 즉 엔터사에서는 취업도 창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독소 조항이고
나한테 불합리하다, 노예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고요.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올 초에 주주 간 계약을 재협상 그 갱신하는 과정에서 네. 이 풋 4.5%에 대한 부분은 풋옵션을 부여해 주겠다, 즉 우리한테 되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쟁점이 또 됐었던 부분은 네. 민희진 대표 측에서 영업이익의 13배라는 기업 가치는 시장 평균과 대비해서 보더라도 좀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30배 합리적인 수준의 기업 가치 측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그 부분은 또 하이브 측에서 그건 안 돼라고 하면서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의 지분을 되팔 권리를 이제 맞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내년에 행사를 하고 나서 내년 초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액수를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13배? 대하는 예. 거에 대해서 거기 예. 민희진 대표만 자기 18% 지분만큼 지분? 예. 가져가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4.5% 남은 것까지 난 행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뜨는 거죠. 네. 최소한 포기라도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네. 내가 정말 이 4.5% 작지 않지만 네. 이걸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나가서 창업을 하겠다. 또는 뭐 타사로 이직을 하겠다. 이게 되는데 권리 포기조차 안 되게 해놓은 거는 상당히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또 그럴 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다른 데서 네. 여기에 모든 비밀도 알고 네. 더 경쟁적으로 만약에 활동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 지분 준 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그럴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기가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경업 금지 조항을 두는 거고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그런 대표이사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네. 그리고 주주로서 있는 뭐 기간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둘 다 엔드로 그러니까 주주이거나 대표이사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네. 예를 들면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도 내가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만약에 4.5%에 대해서 네. 영원히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 그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애초에 민희진 대표가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처럼 관계가 대등하게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거나 혹은 네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면밀하게 주도 인지하고 면밀하게 있지. 검토를 네, 못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있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은데 네. 13배가 네. 30배가 되면 도대체 민희진 대표의 그 주식 평가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700억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13.5%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2,700억이라는 얘기는 기업 가치를 한 뭐 1.5조 원 이상 네. 이렇게 뭐 거의 한 1.8조 원 가량 네. 이렇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2조네요.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2조 정도를 봤다는 얘기고 네. 사실 이제 어도어의 영업이익을 저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네, 네. 작년에 이미 330억을 번외사고 네. 올해 한 500억 가까이 네.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월드투어 본격화되기 때문에 700억 800억도 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700억에 예를 들어 30배수면 네. 2조 10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25년도 월드투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첫 해의 네. 영업이익의 30배수 정도를 곱한 금액 거기에 13.5%를 적용해 보시면 2,700억 정도를 캐시아웃 네. 현금으로 받아서 아웃할 수 있는 캐시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그 정도 급의 보상이 민희진 대표한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네. 30배를 받아들였을 때 얘기죠. 네.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어마어마한 돈인 것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그쵸, 못했다가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였구나 이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네. 이번 분쟁을 좀 들여다 보면은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하이브의 그 구조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갈등이 단초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하이브 밑에 보면은 뭐 플레디스 엔터, 네, 코지 엔터, 네. 어도어, 그다음에 소스 뮤직, 뭐 빌리 프랩 네. 뭐 등 굵직굵직한 레이블들이
별도의 자회사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면 그러니까 음반사 이런 거죠. 옛날로 그렇죠. 말하면. 맞습니다. 기획사. 네, 기획사. 하나의 기획사들이 다 네.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을 하고 있고 네, 네. 사실 이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레코드사들은 이미 뭐 한 80년, 90년 전부터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니버설 뮤직 이런 맞습니다. 데요. 네. 근데 분명 이 체제의 장점도 있어요. 각자의 독립성 보장해주고 네. 좀 더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을 하나의 큰 하이브라는 레이블 산하에서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이 나오면서 네. 서로 어떻게 보면 부딪히지 않으면서 시장을 파이를 키우는 이런 이제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네. 이게 이제 비슷한 장르나 비슷한 컨셉의 아이돌이 나오는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아.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K-팝 걸그룹이라고 했을 때 또는 K-팝 보이그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고정관 스테레오 타입이 딱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맹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네. 각 회사에 어떤 자율권도 주고 네. 건전한 경쟁도 유발하고 맞습니다. 해서 회사 전체의 몸집은 파이를 키우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레오타입 컨셉이- 전형적으로 예, 맞습니다. K-팝 소비층 타겟도 좀 비슷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은.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네. 이거를 전체 어쨌든 모 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걸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네. 의사소통의 어떤 이런 거라든가 뭐 지배 구조라든가 네. 이런 게 잘 좀 마련이 됐었더라면 네네.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렇죠. 지금 처음 당한다기보다 처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제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어도어 사태가 이제 일단락이 되고 나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지분율을 80% 75% 이렇게 가져가는 게 다는 아니구나. 네.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영업 활동에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네. 그런 재무적인 의사 결정이나 기업 전체, 그룹 전체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은 네. 확실히 중앙 통제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와 관련된 액션들을 어도어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 다른 레이블들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거나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뉴진스가 세계 톱 걸그룹이기도 하고 하이브가 이제 K-팝을 대표하는 그런 기획사다 보니까 전 네. 세계에서도 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영향을 많이 네. 미쳤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뉴진스가 그만큼 글로벌하게 이 정도 급의 아티스트로 될지는 몰랐다. 네, 그러니까 네. 수많은 K-팝 걸그룹 유명한 걸그룹들 있잖아요. 근데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점에서 네네. 도쿄돔을 정식 콘서트도 아니고 팬미팅으로 2회차 10만 명을 입성한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네. 그 정도로 뉴진스가 대단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후년 갔을 때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제2의 BTS가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는 선뜻 안 나오거든요. 아. 네. 물론 블랙핑크 대단하지만 네. 과연 그런 포스트 BTS 체제 여기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뭐 뚜렷하게 언급되는 아티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포스트라는 표현을 쓰려면 조금 더 후 시대 때여야 하잖아요. 블랙핑크는 약간 동시대 3년 차이니까요, 데뷔가. 그럼 결국은 이제 후 시대 때로 본다면은 뉴진스도 정말 강력한 그런 후보군 네. 중에 하나로 지금 크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 레이블 체제는 이미 우리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있던 건데 네네. 이런 개별 아티스트, 개별 레이블들에 대한 통제권 네.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하이브는 이렇게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지만 네. SM이나 YG나 뭐 JYP 같은 네. 다른 엔터사들 구조는 어떻습니까? 멀티 레이블 체제가 뭐 엄밀하게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다른 회사로 존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뭐 아무리 이제 뭐 JYP를 컨트롤하는 팀, 스트레이키즈를 컨트롤하는 팀이 아예 본부 레벨부터 다르고 위에서 이 하이어라키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계가, 네. 예, 위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같은 회사, 네. 같은 법인, 같은 공간을 이제 공유를 한다면은 네. 일정 부분 이제 독립된 레이블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JYP나 YG나 SM이나 다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멀티레이블 체제의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네. 하이브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이브가 많이 주가가 빠졌죠? 네, 조금 빠졌죠. 조금 많이 빠지지 않고 한 1,000원 정도, 네네. 아니죠. 3,000원 정도 빠졌네. 1.46%. 네네. 어쨌든 이 갈등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5% 이 실망감이 또 정도 엔터주 전반으로 또 네. 확산된다 이러는데 네. 사실 엔터주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조금씩 좀 안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지난번에 맞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예, 맞습니다. 엔터주의 전망 또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맞습니다.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엔터주가 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은 올 상반기에 예. 그 엔터주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 지표가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 수입니다. 네네. 이 두 개의 지표 핵심인데 이 두 지표가 1분기에는 음반이 16% 감소, 공연이 5% 증가했지만 음반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분위기도 지금 2분기는 두 개 지표 모두 감소세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은 확실히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시장에서는 이제 신락 같은 희망으로 1분기 안 좋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아직은 지배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저는 2분기도 시장이 소폭 역신장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장에 대한 상당한 확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역신장할 거다. 예, 네. 컨센서스가 네. 이 시장 기대치 이익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싸 보여도 네. 싼 게 아닐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대형 신인과 관련된 모멘텀도 약하고, 그리고 실적이 역성장하는 구간이다 보니 네. 엔터주들이 이제 소위 힘을 못 받죠. 어쨌든 밸류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밸류상으로의 매력은 네. 사실 SM이나 JYP는 네.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대장주 하이브가 아직까지도 사실 주가 수익 배수가 30배 정도여서 퍼가, 네. 예, 퍼가 30배여서 쉽게 손이 가는 퍼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직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고 저는 이제 한 6, 7월까지 기존에는 제가 3, 4월까지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월이 끝났죠.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는 한 6, 7월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가 길어질 확률이 높고 네. 대장주인 하이브의 이런 투자 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이번 어도어 사태 같은 이벤트들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엔터주 수급에 있어서도 네. 상당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임시주청 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이제 신문기일 열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일을 정해지면 또 3주 안에 뭐 맞습니다. 통상 그 결론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주청 소집하고 나서 네. 또 보름 후에 15일 임시주청이 후에 가능하고 열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2달 정도 걸리나요? 이 시간이 꽤 걸리네요. 한 달 반 정도면은 네. 이제 빠르게 네. 축약을 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한 6월 초순 뭐 내지는 10일경 이 정도에는 아마 이제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까지 하이브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 민희진 대표 측에서 예. 과연 이제 뉴진스를 물론 이제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뉴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사실 놀랐던 부분은 뉴진스의 앨범 컴백일과 네. 방탄소년단 RM의 솔로 앨범 컴백일이 같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같은 기획사에서 네. 아무리 다른 레이블이지만 네, 네. 같은 날에 컴백을 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확실히 내부 알력 다툼이 있었던 거구나라고 어떻게 보면은 외부인들에게 증거를 뭐 확증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어떤 좀 개선,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예. 엔터 산업의 좀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 시간은 이제 그 노후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재문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자녀의 든든한 미래가 또 내 노후와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맞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자녀의 경제적 독립 그리고 경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얼마나 잘 사느냐가 부모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좀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이러면서 과거보다 경제적 독립 시점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 이건 사실 좀 가정마다 사정이 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미래셋 투자연금센터에서 지난해 저희 뉴스레터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게 좋을까 물어봤는데요. 한 350분 정도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취직 전까지였고요. 예, 43%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이 대학생까지. 게 30% 네. 그리고 결혼 전까지가 13.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이 설문에서 주관식 의견을 좀 받았거든요. 그 기타 의견을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랬더니 네, 네. 능력만 되면 해줄 수 있을 때까지 해주고 싶다 이런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하지만 또 그래요. 능력이 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자, 2030 세대 중에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 관련해서 좀 최근에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소개해드리면요. 채용 콘텐츠 플랫폼 캐치라는 곳에서 네. 이제 2030 세대 1,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77%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한 43%는 부모님과 같이 동거한다, 같이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41%는 부모에게 월세나 용돈도 또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면서 용돈도 받는다. 이것도 한 7% 정도 됐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독립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취직하면 독립하겠다라는 게 한 절반 정도 됐는데요. 네. 그렇지만 독립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여유로운데 네. 굳이 뭐 나 독립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도 다 합치면 한 20% 정도 됐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높죠. 청년층이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먼저 가까운 좀 중국 상황을 보면요. 네. 최근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좀 미중 갈등도 있고 성장률도 둔화돼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년 실업률이 작년에 20%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도 한 15% 정도 이르고 있다고 하니까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2021년부터 청년들 사이에 어떤 트렌드가 좀 발생한 게 있는데요. 이게 탕핑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탕핑이 이제 중국어로 이제 들어 눕는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모한테 아예 그냥 계약서를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용돈을 받아서 가사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또 전업 자녀라고 전업 주부가 아니라 전업 자녀 네. 네, 그런 유행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좀 이렇게 자녀를 애지중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쪽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국처럼 이제 독립적인 삶을 강조할 것 같은 그런 서양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자료인데요. 18세에서 34세 자녀 둔 미국 부모 60%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이 범위가 좀 넓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18에서 34니까 여기서 30대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봐도 30대에서도 한 30%는
부모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34세 이하 성인주 셋 중 한 명은 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도 계속되었고 고금리에 뭐 학자금 대출 부담도 있고 또 주거 비용도 많이 상승해서 이런 모든 그 요소들이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부담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청년들 보면 참 어렵겠다 이런 네. 생각들을 기성세대 입장에서 하게 돼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현실에서 부모님들 눈에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제 외부 요인,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 2030 설문조사에서 그 취업만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 저는 이 응답이 절반이 아니라 사실 한 90%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절반이라 좀 이렇게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필요성 못 느낄 때 20% 이것도 저는 좀 많이 놀랐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2030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돈에 대한 개념,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좀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사실 그 돈 교육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다기보다는 좀 가정에서 좀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런 경제적 독립이 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성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지원을 잘라 이러면은 자녀한테도 이제 엄청난 충격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막상 그 정말 중요한 그 네. 경제 교육이라든가 돈 교육 이런 걸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030들은 워낙 그 스마트폰으로 정보도 빨리 얻고 빨리 배운다. 그래서 뭐 저축과 투자인 정보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안 그럴까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내놓은 연령대별 금융 이해력 조사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상품 선택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금융행위라고 하는데 이 조사에서는요. 네. 그거에 있어서는 2030이 그 윗세대보다 405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실행에 옮기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나는 미래를 위해 이 돈을 저축을 하겠어. 네, 이런 마인드가 네. 중요한데 이 조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금융 태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2030은 금융 태도에 있어서 점수가 40대 이상 그 위에 모든 세대보다 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 쓰지 미래를 위해서 저축 투자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저축과 투자에 대한 좀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 명의의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경제 교육을 한번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자녀에게 투자를 일찍 접하게 해주려고 이제 교육 차원에서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미성년자 증권 계좌 이게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서류들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점을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그게 원래 프로세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부모가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작년에 이벤트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녀 계좌 개설 이벤트 관련해서 뭐 이렇게 계좌에다가 뭐 현금을 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이제 소수점으로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게 뭐 증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아이들한테 계좌 보여주면서 뭐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내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뭐 뭘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고 그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추천은 아니고 이제 예시를 들자면요. 뭐 아이들도 요즘 매일매일 핸드폰을 사용을 하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뭐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이제 예시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서 그렇죠. 네, 네. 콜라 마시니까 네. 코카콜라 뭐 이런 아주 정말 잘 알려진 기업부터 시작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성년자 증권 계좌 터서 이렇게 약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육의 목적에서 시작은 했지만 막상 주식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또 너무 쓴맛을 미리 보는 것도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 더 안전한 그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들? 네, 뭐 종목 선택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주가가 등락하는 것도 좀 또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펀드나 ETF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펀드는 이제 여러 기업을 담고 있는 이제 바구니고 이제 그 바구니를 시장에 상장시킨 것이 ETF니까 네. 한 번의 투자로 통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뭐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위험도가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그런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예시로 좀 들 수 있겠고요. 네.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다 이제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드 같은 경우는요, 저는 TDF 같은 좀 자산 배분 펀드를 자녀에게 사주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저희가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네. 그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 이거 했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건 노후 대비로 연금 계좌에서 많이 투자하는 펀드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요? 네, 맞습니다. 이게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고 이제 네. 이름에 2045, 2005 이런 숫자가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도를 목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시점이 다가갈수록 펀드 내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안정성을 더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초년생 때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중에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네. TDF 목표 시점을 꼭 은퇴 시점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자녀가 초등학교 가는 시점, 뭐 대학 가는 시점, 결혼하는 시점, 뭐 이런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되는 목돈 들어가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네. 네, 그때를 맞춰서 타겟 데이트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살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은 네. 대학은 한 11년 뒤에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11년 뒤로 목표로 운영하는 2035가 붙은 TDF를 네. 매수해 나가는 TDF 것도 뒤에 2035가 이제 연도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펀드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면은 또 금융 쪽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겠네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자녀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이라든가 펀드, 뭐 ETF에 투자한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거를 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어떤 핵심 메시지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 네, 예, 네. 원금만이 아니라 이제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가 붙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도 복리에 대한 그 엄청난 숭상자였습니다. 10살 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복리의 중요성을 깨쳤다고 하는데요. 네. 10살 때. 네. 놀랍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은 나는 10살 때 $1,000도 수익률 10% 복리를 적용하면 5년 뒤엔 $1,600, 10년 뒤에는 $2,600, 50년 뒤에는 11만 7,400달러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네.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라고 혼자 이렇게 감탄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짧으면 사실 복리 효과를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없는데요.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아까 그 10년이면 거의 돈이 2배가 되고 네. 50년 되면 거의 한 1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돈을 버는 힘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네. 근데 버핏 공식 자서전 제목이 더 스노볼인데요. 이제 눈덩이. 네. 눈덩이 우리 굴리면은 눈이 처음엔 작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이제 면적이 커지죠.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스노볼 이펙트라는 말이 작은 규모로 시작한 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큰 효과를 불러오는 거를 이제 뜻합니다. 네. 복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한테 이제 투자를 일찍 시작해서 좀 정기적인 매수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 참 부모 힘들어요. 본인 계좌도 잘 챙겨야 되고 또 자녀 계좌까지 챙기면서 투자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요.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걸 다 챙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사가 요즘 자동 매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증권사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세팅하실 때만 어떤 종목, 어떤 상품, 어떤 주기로 얼마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것만 딱 세팅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쌀 때 한꺼번에 사고 싶은 욕심 있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뭐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리층 매수하는 습관, 이렇게 서비스 이런 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잘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어요. 고맙습니다.